절기 동지의 눈을 강원도와 경기 일대에 새벽부터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불면서 내일은 기온이 더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경찰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했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게 25일 공수처로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어제 저녁 SK에너지 울산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 연천군의 한 세트장에서 불이 나 건물 2동이 모두 타는 등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미국이 삼성전자에 주는 반도체 보조금을 6조 9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예비 각서보다 20% 넘게 줄었는데 다음 달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보조금 정책에 비판적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네, 밤부터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 눈비 소식이 있고 또 대설특보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서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지역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영준 기자, 현재 화면으로는 눈이 보이진 않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눈발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까지 굵은 눈발이 길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눈은 새벽 내내 굵어졌다 가늘어졌다를 반복하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을 기해 강원도 춘천과 홍천, 철원, 화천 등 영서 지역과 강원 중북부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강원도 영월과 정선, 남부 산지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쌓인 눈의 양은 철원 기마가 5.3, 화천 상서 5.1, 횡성 1.6, 춘천 2.1cm 등입니다. 현재는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1에서 3cm 안팎의 강한 눈이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눈은 앞으로 오늘 낮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에 1에서 5cm가량 더 내릴 전망입니다. 새벽에 눈이 내리면서 빙판길이 생길 우려가 높아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교량과 고가도로, 터널에는 살얼음이 얼거나 미끄러울 수 있어 감속 운전하는 등 안전운전 하셔야 합니다. 강원도와 한국도로공사 등은 중앙고속도로 등 고속도로와 주요 도로 제설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어제부터 폭설에 대비해 비상 1단계를 운영하면서 제설 장비와 인력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계엄 관련 수사 상황입니다. 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경찰의 비공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한대행이 되기 이전에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그동안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조사해왔습니다. 그동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조사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는데 경찰이 한 권한대행을 비공개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대면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바뀌기 전 오랜 시간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총리가 아는 바를 경찰에 모두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조사한 국무회의 참석자는 모두 9명.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조사를 받은 참석자들은 모두 국회에서 언급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가운데 경찰이 조사하지 못한 인물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입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에 구속됐고 김영호 장관은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아 재차 출석을 통보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한 권한대행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다음 주 25일 공수처로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5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습니다. 지난 18일 1차 출석 요구가 무산된 뒤 두 번째 출석 통보입니다.
이번 출석 요구서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부속실, 대통령 관저 등의 우편으로 보내졌습니다. 지난 1차 출석 요구 당시에도 우편과 인편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수치 거부 등의 사유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공조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윤 대통령이 출석에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안가로 경찰청장 등을 부른 거로 알려진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최근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박 처장이 경찰청장 등에 연락을 한 건 맞지만 접견 자리에 배석하지 않아 계엄 내용을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에 관여한 의혹이 불거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도 2015년 경호실 차장에서 퇴임한 뒤 연락한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노 전 사령관과 비상계엄 이틀 전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가진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문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과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는 방안 등 비상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네, 이번 사태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당일에도 같은 햄버거 가게에서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는 전현직 군인, 즉 또 다른 민간인도 참석했습니다. 경찰은 예비역 대령을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보도에 추재훈 기자입니다. 두 전현직 정보사령관의 회동 장소로 지목된 한 햄버거 가게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이 이곳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논의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계엄 당일에도 노 전 사령관이 이곳에서 전현직 군인과 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햄버거 가게의 CCTV 영상을 분석해 또 다른 햄버거 회동의 참석자를 4명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보사령관 등이 참석했던 첫 번째 회동과 참석자는 달랐는데 경찰은 이 회동에 참석한 김모 예비역 대령을 긴급 체포해 그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출신인 김모 예비역 대령은 조사본부 소속 김모 차장과도 자주 연락한 걸로 알려졌는데 김모 차장은 비상계엄 개입 의혹으로 3일 전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김모 예비역 대령은 정보사 불법 수사단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언급한 인물입니다. 조사본부 현역 군인과 오비를 각 지원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김모 예비역 대령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계엄 이틀 전 햄버거 회동에 참석했던 인물로부터는 선관위에 대한 폭로가 나왔습니다. 계엄 당시 선관위 직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케이블 타이와 두건을 사용하는 방안까지 논의됐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최민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2분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권총을 찬 계엄군이 들어와 한 설비에 사진을 찍습니다. 중앙선관위의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입니다. 이 같은 계엄군의 선관위 진입과 관련해 폭력까지 동원해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논의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계엄 이틀 전 이뤄진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했던 정모대령은 자문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내고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중앙선관위 명단 확보를 위한 병력 인원 편성, 직원 통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관위 직원들이 출근할 때 신원을 확인하거나 회의실로 강제 이동시키려 했습니다. 심지어 이를 위해 케이블 타이나 마스크, 두건을 사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정대령 측은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계엄 당시 정보사 소속 북파 공작원 부대가 케이블 타이 등을 사용해 선관위 직원들을 제압하는 임무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2월 3일 HID가 포함된 정보사 요원 38명을 모아놓고 이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선관위 직원 30명의 팔과 다리를 묶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정대령의 자문 변호사는 정대령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부하 직원들을 지키고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어제 저녁 SK에너지 울산 공장에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또 경기 고양시 아파트와 연천군 세트장에도 불이 나는 등 곳곳에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길 가득한 공장 건물로 소방차가 물을 뿜어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SK에너지 울산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이 난 곳은 중지류 촉매를 분해하는 시설입니다. 소방당국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불이 꺼진 후에도 시설에 물을 뿌리는 안정화 작업을 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경기 연천군의 세트장에 오늘 새벽 2시쯤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해 1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당시 내부에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면적 3,300제곱미터에 이르는 건물 2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놀란 주민 6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이 난 집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집은 전소돼 소방서 추산 4,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나들목 인근에 차량 여러 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대전 남부순환고속도로 서대전 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승합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승용차가 연쇄 추돌을 일으켰다고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약속했던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한 달을 남기고 지급 규모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약 6조 9천억 원 규모로 처음 발표됐던 금액보다는 20% 이상 줄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64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삼성전자에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4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기로 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이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당시 성명을 통해 삼성의 투자는 자신의 미국 투자 정책의 본보기라고도 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뒤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나라와 타이완 기업 등에 약속했던 보조금 집행에 속도를 냈습니다. 결국 최종 47억 4,500만 달러, 약 6조 9천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삼성전자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현지 시각 20일 성명을 통해 삼성의 투자로 미국은 세계 5대 반도체 제조업체가 모두 진출한 유일한 국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받게 될 보조금은 처음 약속했던 액수에 비해선 26% 정도 줄었습니다. 삼성의 시설 투자 규모가 당초보다 조금 줄었고 다음 달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보조금 정책에 비판적인 상황이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That chip deal is so bad. We put up billions of dollars for rich companies to come and borrow the money and build chip companies here, and they're not going to give us the good companies anyway. 삼성전자 보조금을 끝으로 임기 한 달을 남긴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협의를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독일 작센 아날트주 마그데부르크의 크리스마스 마켓에 차량이 돌진해 최소 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BBC와 CNN 등은 부상자 규모가 60명에서 최대 80명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됐으며 고의적인 테러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2016년 12월에도 베를린 도심 크리스마스 마켓에 트럭이 돌진해 13명이 숨지고 67명이 다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아침 출근 시간에 러시아가 수도 키이우를 향해 미사일을 쐈습니다. 러시아군 사령관 암살에 대한 보복이었는데요. 파괴와 죽음의 공포가 여전히 일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키이우에서 이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밤사이 발령과 해제를 반복하던 공습 경보가 아침 6시 35분에 다시 울렸습니다. 몇 차례 폭음이 이어지고 KBS 취재진이 머물던 호텔에서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공습은 지난 7월 이후 최대 규모로 이뤄졌습니다. 전쟁에 익숙해진 우크라이나 현지인 투숙객들도 급히 방공호로 대피했습니다. Are you nervous? A little bit, yeah. It was scared when under you it's explode. 약 1시간이 지나 공습 경보가 해제되자 취재진은 미사일 낙하 현장을 찾았습니다. 공습의 충격이 그대로 남아있는 도로는 삼엄하게 통제된 상태였습니다.
키이우에 미사일이 떨어진 현장입니다. 아직까지 불이 붙어 있고 주변 건물은 모두 파괴됐습니다. 인근의 자동차들도 모두 유리창이 깨진 상태입니다. 미사일이 노린 목표는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 건물입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며칠 전 러시아군 화생방전사령관 이고르 키릴로프 중장을 암살했고 미국산 에이테크მს와 영국산 스톰 섀도로 러시아 남부를 공격했는데 이번 공격은 그 보복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사용한 탄도미사일은 이스칸데르 또는 북한제 KN-23으로 추정됩니다. 5발이 모두 요격됐지만 파편이 도심 곳곳에 떨어지며 가스관은 물론 호텔과 상업용 빌딩, 성당까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까지 사상자는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구조당국은 부서진 건물 속에서 추가 인명피해를 조사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어젯밤부터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지금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 예산과 무주, 제주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전에 중부와 전북 지역에는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대 15cm, 전북 지역에는 최대 8cm, 그 밖의 지역에는 오늘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비가 그치고 나면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날도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6도로 오늘보다 무려 7도나 기온이 낮아지겠고요. 찬바람 때문에 내일 낮에도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해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충남 서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높게 출발했습니다. 서울이 1.4도, 진주 영하 0.9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도, 대구 6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내란 상설 특검 절차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의결을 미루지 말라며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탄핵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양곡법 등에 대한 제의 요구권 발동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추진을 보류했던 민주당. 이번엔 압박 수위를 높이며 이른바 레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내란 속의 꼭두각시 한덕수를 규탄한다. 먼저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추천 절차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상설특검이 결정되면 한권한 대행이 지체 없이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부권 행사할 시간은 있고 특검 추천 의뢰에 도장 하나 찍으면 되는데 그게 할 시간이 없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일반 특검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서둘러 의결 공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거부권, 즉 제2 요구권 행사 시한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며 선제적 탄핵 가능성까지 꺼냈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끌겠다는 건데 12월 31일까지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는다. 이런 기조를 확인했고요. 그래서 선제적인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다. 상설특검 추천 의뢰, 2가지 일반 특검법 공포,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이 추천되면 곧바로 임명하라는 게 민주당이 제기한 레드라인인 셈입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한 판례 등을 분석하고 특검법 제의 요구 여부 등을 계속 검토하고 고민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국정 정상화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진통 끝에 출범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계엄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는 특위 구성부터가 쉽지 않은데요. 국회의장실은 예정된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정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여야정 협의체 참여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 국정 안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데 공감한 겁니다.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와 국방행안부 장관 임명을 앞두고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민주당도 앞서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이르면 다음 주 국회의장과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가동될 전망입니다. 공석 장관 임명뿐 아니라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해 국회의장이 제안한 해외 의원 특사단 파견에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시작부터 난항입니다. 국회의장이 여야에 어제까지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합니다. 국민의힘은 실효성 등 회의론이 있다며 명단 제출을 미루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안규백 의원을 위원장으로 위원 11명을 확정해 제출했습니다. 국회의장실 측은 여당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다음 달 중순 국정조사 개시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네,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 인선의 논의가 길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 투톱 체제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비대위원장엔 경험 많은 중진 의원들이 거론됩니다. 또 최근 보도된 단체 대화방 등에 대해서는 내부 단속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한동훈 대표 사퇴로 당 수장이 공석인 국민의힘. 잇따라 진행된 선수별 논의에서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 이른바 투톱 체제로 가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마이크도 원 마이크보다 투 마이크가 낫다. 혼자서 할 경우에 아무래도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투톱 체제가 좀 더 지금 시기에는 적절하지 않겠나라는데 공감대가 있었다는 말씀만. 경험 많은 중진 의원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5선의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모두 탄핵안 표결에 반대했고 일부 친윤 계란점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탄핵에 반대했던 인물이 과연 비대위원장으로 갔을 경우에 자칫 계엄 옹호당의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최근 잇따른 의원 단체 대화방 문자와 비공개 의총 녹취 유출 문제엔 통합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지도부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당의 불신과 분열을 촉발시키는 것은 해당 의원에게도 바람직스럽지 않고 당에게도 해악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다음 주 초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의 지명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대의 성인 남성에게 물었더니 절반 이상이 자녀가 없어도 상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고 특히 20대 그리고 소득이 낮을수록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순아. 자식처럼 반려묘 이름을 부르는 34살 이하은 씨. 결혼 전부터 아이를 낳지 않기로 배우자와 합의한 딩크족입니다. 결혼 5년 차, 집안 곳곳에 반려묘 장난감이 즐비합니다. 휴대전화엔 남편 사진보다 반려묘 사진이 더 많습니다. 아기를 기르기에는 시간이나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부족해서 책임감 있게 기르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가입 연령대 성인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이 시 부부처럼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응답이 52.6%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특히 여성은 63% 이상으로 남성보다 무려 20%포인트 넘게 높았습니다. 20대 청년층과 근로소득이 낮을수록 자녀를 원하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여성 저소득 20, 30대 청년 즉 도시지역 거주자일수록 결혼 및 출산에 있어서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걸로 나타나가지고 저희가 정책 수요 차이를 조금 반영해서 조금 정책을 만들 때 세심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저출산 완화 정책으로는 경제적 불안정과 주거 문제 해소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제일 많았고 출산과 양육 비용 부담 완화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응답이 약 절반이었고 하지 않는 게 낫다는 답도 약 15%에 달했습니다. 응답자들이 예상한 결혼 준비 비용도 평균 3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정부는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또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등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정책 효과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며 여전히 그림의 떡이라는 평가입니다. 먼저 황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던 A씨. 2살 아이를 돌보기 위해 올 초까지 하루 4시간만 일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해왔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제도인데 8개월쯤 지나자 회사는 난색을 표하는 듯했고 결국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결국 로 관련하겠다는 거는 퇴사나 그거를 종용하는 거랑 뭐 암묵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애를 안 낳는 게 답이다.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B씨는 임신을 계기로 퇴사한 경우입니다. 업무 특성상 유해물질을 다루는 일이 많아 부서 이동을 요청했는데 회사가 형평성을 이유로 거절한 겁니다. 임산부 보호법이 현장에서는 실제로 적용도 되지 않고 정말 일을 그만두는 게 최선인가. 이 같은 임신, 출산, 육아 관련 고용부에 신고된 법 위반 건수는 매년 500건을 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업이 기소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5%에 불과합니다. 회사가 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눈치 보기 문화로 인해 육아휴직을 100% 활용하기 힘든 것도 현실입니다. 눈치 보기 문화의 핵심은 장시간 노동 관행, 공짜 노동 관행, 공짜 야근 관행이 너무나 당연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실제로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는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하는데 사용률은 여전히 최하위권입니다.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기업이 움직이도록 직접적인 유인책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나서 대체 인력을 알선하고 또 기업에 주는 지원금도 확대하는 건데요. 여전히 기업들은 소극적이기만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계속해서 최유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차 전지 장비를 만드는 이 중소기업에선 최근 3년 동안 약 20명이 육아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대체 인력은 거의 못 뽑았습니다. 해당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을 워낙 구하기 어려워서입니다. 개발자, 소프트웨어 분야의 그런 인재들은 많이 희소한 상태입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대체 인력으로 수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정말 불가능하다. 직원이 30여 명인 이 학교급식 납품업체는 대체 인력을 뽑고 싶어도 아예 지원자가 없다고 호소합니다. 그분들은 정규직을 선호하지 계약직을 원하지 않아서 아예 애시당초부터 이제 응시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하고요. 구직자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업은 당장 실무에 투입할 경력자를 원하는 현실 속에서 이 간극을 줄이는 것도 시급합니다. 정부가 대체 인력을 알선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채용되는 인원은 연간 3-4천 명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도 1인당 월 최대 120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금뿐만 아니라 대체 인력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이 병행된다면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업들이 일과 육아의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로 시간제 근무 등 유연 근로제 확산을 꼽은 만큼 해당 제도를 자리 잡게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밤이 가장 길어지는 동지인 오늘은 곳곳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눈은 오늘 오후까지 내내 이어진다고 하는 만큼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는데요. 이런 기상 상황으로 인해서 이번 주말 교통량 또한 지난 주말에 비해서 각각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줄어들겠습니다. 지금도 고속도로 위로 정체 구간은 전혀 없지만 역시나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마곡사 부근도 눈 알갱이가 보일 정도인데요. 이렇다 보니 45번 중부내륙선 양평 방향 서유주 부근에는 지금 미끄럼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추가 사고 나지 않도록 천천히 이동해 주셔야겠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오산 부근은 고장차가 서 있으니까 전방 잘 살펴주셔야겠고요. 언제나 차간거리 넓게 두면서 노면 미끄럼 사고 막아주셔야겠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동수원 부근에도 고장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곳곳에 눈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절기 동지인 오늘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은 오전까지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경기와 강원 지역, 예산과 무주, 제주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대 15cm, 전북 동부 지역에는 3에서 8cm, 그 밖의 지역은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날도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6도로 오늘보다 무려 7도나 낮겠고요. 낮 동안에도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대기가 건조해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절기 동지인 오늘 강원도와 경기 일대 새벽부터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불면서 내일은 기온이 더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경찰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했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게 25일 공수처로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어제 저녁 SK에너지 울산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 연천군의 한 세트장에서 불이 나 건물 2동이 모두 타는 등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미국이 삼성전자에 주는 반도체 보조금을 6조 9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예비 각서보다 20% 넘게 줄었는데 다음 달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보조금 정책에 비판적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비 소식이 있고 대설특보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성탄을 앞두고도 이동 계획이 많으실 텐데요. 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지역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영준 기자, 지금은 눈이 더 많이 오는 것 같네요.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춘천에는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던 눈은 다시 굵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눈발은 굵어졌다 가늘어졌다를 반복하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을 기해 강원도 춘천과 홍천, 철원, 화천 등 영서 지역과 강원 중북부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강원도 영월과 정선, 남부 산지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쌓인 눈의 양은 철원 김하가 5.3, 화천 상서 5.1, 횡성 1.6, 춘천 2.1cm 등입니다. 현재는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1에서 3cm 안팎의 강한 눈이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눈은 앞으로 오늘 낮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에 1에서 5cm가량 더 내릴 전망입니다. 새벽에 눈이 내리면서 빙판길이 생길 우려가 높아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교량과 고가도로, 터널에는 살얼음이 얼거나 미끄러울 수 있어 감속 운전하는 등 안전 운전하셔야 합니다. 강원도와 한국도로공사 등은 중앙고속도로 등 고속도로와 주요 도로 제설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어제부터 폭설에 대비해 비상 1단계를 운영하면서 제설 장비와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비상계엄 수사는 이번 사태의 기획자가 누구인지 또 사전에 어떻게 모의했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비선 의혹을 받는 인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비롯해 핵심 인물들이 사전 모의한 정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예슬 기자가 재구성했습니다. 서울 한남동에 있는 국방부 장관 공관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흘 전 바로 이곳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6년 전 퇴역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단 둘이 만났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 회동을 마친 뒤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국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부정선거 증거가 담긴 자료를 갖고 오라는 거였습니다. 바로 다음 날 노 전 사령관이 이번엔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을 만난 정황이 포착됩니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입니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은 역시 문 사령관 등에게도 선관위 서버 확보를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KBS 취재 결과 계엄 선포 직후 김 전 장관이 선관위 관련해선 노상원과 얘기해보라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다시 여 사령관은 부하인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노상원에게 연락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정황은 계엄 전후 중앙선관위와 관련한 군 작전의 기획과 실행에 노 전 사령관이 깊숙이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 계엄 당일 중앙선관위엔 군 병력이 투입됐고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CCTV 영상에 담겼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의 밤을 사전 모의하는데 얼마나 깊숙이 개입했는지 이제 수사는 계엄 비선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집중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현희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받지 않으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이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또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접수 사실을 통지하는 서류는 5일째,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내라고 요구하는 서류는 4일째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아직 미배달 상태입니다. 양측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습니다. 시간 끌기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헌재는 이런 상황을 6명의 재판관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앞서 23일까지 해당 서류들의 송달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크게 3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먼저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유치 송달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헌재가 등기 우편을 보낸 날 송달이 됐다고 보는 발송 송달입니다. 만약 이 가운데 하나를 헌재가 채택하면 문서를 놓아두거나 우편을 보낸 당일에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마지막 방법은 법원 게시판 등에 공시하는 공시 송달입니다. 헌재가 오는 23일에 공시를 한다면 2주 뒤인 내년 1월 6일이 서류 도달 시점이 됩니다. 하나만이라도 고지가 되면은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방법으로 송달을 해서 절차적인 논란을 없애려고 할 것이고, 헌재는 재판관 평의에서도 송달 문제를 논의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논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탄핵 국면 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여당이 당정 협의를 했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상반기에 예산을 몰아서 집행하겠다고 했고,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 협상 가능성과 관련해 선제 대응도 강조했습니다. 정세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 이후 정부와 여당이 처음 마주 앉았습니다. 핵심 의제는 민생 경제 회복이었습니다. 최근에 어려움의 과정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우선 내년 예산 75%를 상반기에 몰아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융자를 올해보다 600억 원 늘려 총 3조 7,700억 원을 공급하고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면 추가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회의장과 야당이 요구해온 추경 편성은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 추경보다는 예산 조기 집행을 택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대책도 논의했습니다. 민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북미 협상 가능성에 대한 대응 구상과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방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후임 임명을 정식으로 요구했습니다. 안보와 치안 유지가 국정 회복의 첫 걸음이라는 각오로 두 장관에 대한 임명을 조속히 결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면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뿐 아니라 야당과의 소통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새 주한미군 사령관이 취임했습니다. 미국의 리더십이 바뀌는 시점에 우리 군은 차관 대행 체제에서 연합훈련 등 여러 현안을 조율해야 합니다. 조혜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 앞으로 도열한 군인들. 제이비어 브런슨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이 취임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해구산을 강조했고 취임 전 공동경비구역을 다녀가는 등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이해가 높습니다. Through our realistic joint and combined exercises, we will ensure our forces are postured to respond to any threat. 이를 위해 양국은 평소에 군사작전을 토의하고 지휘관들도 손발을 맞춰놔야 합니다. 이달 초 한미 핵협의그룹 NCG가 처음으로 북핵 상황을 가정한 도상연습을 계획했지만 계엄 여파로 연기됐습니다. 다음 달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데 연합훈련 때 미국으로부터 오는 병력과 물자 규모 등 세부 사항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입니다. 연합 방위력이 강화되기를 원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이거 우리가 우리 돈 내면 할 필요 있어. 규모도 축소하고 이럴 가능성도. 가늠자는 석 달 뒤 브런스 사령관이 처음으로 지휘하는 한미 연합훈련. 미국과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소통을 이끌 우리 국방부는 차관 대행 체제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요즘 경기도 어렵고 또 나라도 혼란하다 보니 여느 연말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요즘인데요. 매서운 한파만큼이나 이웃을 향한 도움의 손길도 얼어붙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아이부터 10대 청소년까지 30여 명이 살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방 한쪽에 라면 박스가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얼핏 많아 보이지만 성장기 아이들은 금방 먹어치웁니다. 밥 먹고 라면 배고프면 주말에 먹기도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많이 빨리 이렇게 줄어드는 편이죠. 교육비 부담도 큽니다. 주변 도움으로 어렵게 운영해왔는데 올해는 연말이 됐어도 온정의 손길이 드뭅니다. 물품이라든지 후원금도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답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쪽방촌 사정도 마찬가지. 한파를 견디는데 가장 필요한 연탄 가격이 올라 한 장에 1,000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후원은 줄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줄었어요. 지금까지 베델의 집이 후원 행사를 했을 때 가장 이렇게 모금 액수가 적고 꽁꽁 얼어붙은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겨우 25도. 개인 기부가 줄면서 지금까지 대전의 모금액은 지난해보다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모금을 시작하자마자 비상계엄의 탄핵 정국이 이어져 올해는 100도 달성이 어려울 거라는 걱정이 큽니다. 나눔 온도가 100도를 넘어서 펄펄 끓을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도움이 절실한 겨울의 한복판. 얼어붙은 경기에 관심마저 줄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올해 겨울은 더 혹독하기만 합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기부 한파에도 전주에서는 어김없이 얼굴 없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천사의 조용한 선행은 2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9시 26분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번호 대신 뜬 문구는 발신번호 표시 제한. 수화기 넘어 중년 남성은 자기소개도 없이 인근 식당 앞에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얼굴 없는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천사는 기부를 시작한 2000년 이래 처음으로 금요일에 나타났고 13년 만에 크리스마스 전에 등장했습니다. 다들 이제 지금 전화 오셨냐 그러면서 다들 놀라워하셨고 냉동 탑차 옆에다 돈을 두고 가니까 불우이웃을 위해 이제 쓰임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사는 주민센터에서 300m가량 떨어진 한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 옆에 종이 상자를 놓고 갔습니다. 혹시나 또 이 시국에 다들 어려우신데 천사가 오실까? 기대 반, 의심 반? 그런 기분으로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대한민국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5만 원권 1,600장을 비롯해 모두 38,850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따뜻한 한 해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짧은 편지도 함께였습니다. 2000년 이후 해마다 모인 기부금은 어느새 10억 4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동네 학생들에게 천사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금까지 7,000가구 넘는 어려운 이웃에 도움을 줬습니다. 유독 길고 춥게 느껴졌던 이번 겨울. 따뜻한 한 해 보내라는 천사의 마음이 더욱 감사히 느껴집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움츠러든 연말 분위기에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일상 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축제도 예정대로 열고 또 각종 연말 행사와 송년회도 차질 없이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뒤숭숭한 연말이지만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예정대로 문을 열었습니다. 은빛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 타기에 열중하며 크리스마스를 앞둔 연말 분위기를 즐겨봅니다. 사람도 많고 밖에 트리도 반짝거리고 해가지고 연말 분위기가 나서 좋은 것 같아요. 연말 분위기 좀 느끼고 싶어서 스케이트 타면서 다 같이 이렇게 사람들과 좀 몸 부대끼면서 이렇게 스케이트 타는 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각종 지자체 행사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연말 대표 행사인 윈터 페스타의 개막식을 생략했고 부산 해운대 빛축제 점등식도 취소됐습니다. 연말이 연말 같지 않다는 말이 나오며 대목이어야 할 서민 경기가 움츠러들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2월에 항상 기대하는 게 있는데 그런 기대하고는 좀 많이 다르게 매출이 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축제나 행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말 송년 모임도 예정대로 진행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자치단체 소비 활성화 노력들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서 행사 축제를 묶어가지고 통합 홍보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등을 통해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으려는 지자체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전망에 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 끝난 미국 증시는 반등세를 보였지만 우리 코스피는 어제 장중 2,400선을 내줬고 환율은 1,450원대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황현규 기자입니다. 어제 거래 시작과 동시에 하락하며 출발했던 코스피. 장중 2,389선까지 떨어져 약세를 보이다 마감 직전 겨우 2,400선을 지켜냈습니다. 심리적 저항선이라 불리는 2,400선이 붕괴된 건 탄핵안 불발 충격이 남아있었던 지난 10일 이후 처음입니다. 외국인들의 폭풍 매도가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이들이 한국 증시를 떠나는 배경엔 고환율 현상이 맞닿아 있습니다.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는 뜻은 우리나라 경제가 나쁘다는 거고 수출 기업들의 실적은 나빠지겠죠. 실적이 나빠지는데 주식시장이 올라갈 일은 없고요. 어제 낮 종가 기준 1달러에 1,450원대. 이틀째 환율은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원화 수요를 늘리고 달러 수요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대책도 힘을 못 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상승 압력이 높은 건 맞고요. 미국이 통화 정책을 전환하기 전까지는 달러 강세가 뒤집어 엎기는 쉽지 않아요. 당장 다음 달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어려운 내수 경기를 생각하면 금리 인하로 돈을 푸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고환율이 계속되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 금리 인하 카드를 쓰기도 어려워집니다. 이창용 총재는 추경을 포함한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금리 인하에 대해선 고려할 변수가 많아졌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 더해 유통가는 지금 연말 대목이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업계는 크리스마스부터 내년 초반까지 매출 상승 동력 만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예 쇼핑하러 나오지 않을 정도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진 않을까 유통업체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연말 분위기가 난다 느끼도록 다양한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의 케이크부터 눈사람 형태로 만든 과자까지 소비자들 발길을 잡을 디저트 맛집의 대표 상품들을 식품관 입구로 전진 배치했습니다. 조금 고민했는데 보다 보니까 좀 사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고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바로 코앞으로 다가와가지고 이때 아니면 이런 거 못 사니까. 지갑을 여는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크기는 줄이고 가격은 내렸습니다.
적은 금액으로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많이 낼 수 있고 작은 케이크로도 모두가 화기애애하게 나눠 먹을 수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기획을 많이 했고 경기가 안 좋아도 필요한 건 사야 하지 않느냐며 대형마트들은 강점인 신선식품 등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올해는 집에서 연말 연시를 보내는 고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연말 모임 먹거리 위주로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알뜰하게 집에서 파티를 즐길 수 있도록 간편 조리식과 주류는 큰 폭으로 할인하고 있는데 매출도 늘었습니다. 집에서 좀 시간 많이 보내고 음식 같은 것도 집에서 해먹는 세일 같은 거 하면은 더 구매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유통업계로서도 크리스마스가 연말 연시 매출을 좌우하는 대목인 만큼 소비 심리 불씨를 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집집마다 트리 장식 한창 하고 계실 텐데요. 혹시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샀다면 확인을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기준치를 215배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조은혜 기자입니다. 사다리를 타고 있는 산타클로스 모양의 왕구입니다. 성탄절 트리에 거는 이 장식용품은 중국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됐습니다. 성분을 검사해보니 국내 기준치의 215배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습니다. 이 유해물질과 접촉하면 눈과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납성분도 기준치의 11배를 초과했습니다. 생식 기능에 해를 끼치고 암 위험도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가 납에 노출될 경우에는 신체 성장이나 뇌 기능 발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알리와 테무, 쉬인에서 판매 중인 크리스마스용 어린이 왕구 15종을 검사해봤더니 6종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장난감 블록의 경우 끝부분이 날카로워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기준 알리의 국내 이용자는 960여만 명, 테무도 730여만 명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해외 직구 플랫폼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한 달에 2차례 실시해 홈페이지 등의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은혜입니다.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문 여성이 오히려 남성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려 60년 전에 벌어진 일인데요. 오랜 기다림 끝에 대법원의 결정으로 재심이 가능해졌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1964년 경남 김해에 살던 당시 18살 최말자 씨는 같은 동네 20대 청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습니다. 최 씨는 성폭행을 시도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저항했는데 해당 남성의 혀 일부가 잘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보다 남성에게 중상해를 입힌 최 씨의 죄가 더 무겁게 받아들여져 최 씨는 6개월간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최 씨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성폭행 시도 남성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은폐된 성폭력을 고발하는 이른바 미투 운동이 시작된 이후 최 씨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2021년 1심과 2심은 모두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3년 동안의 심리 끝에 사건을 부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 구금에 대한 최 씨의 일관된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면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한 겁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최 씨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으면 재심 청구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재심이 진행되면 최 씨의 60년 전 행동이 정당방위로 무죄를 받을지 아니면 중상해죄로 인정될지 다시 다투게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날이 추워질수록 찾게 되는 길거리 간식 붕어빵. 하지만 예전만큼 눈에 띄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붕어빵 가게가 불법 노점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영업을 합법화하는 노점 허가제 확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도심의 붕어빵 노점. 피어오르는 빵 굽는 냄새를 맡고 손님들이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빵 나왔어요. 이른바 붕어빵 지도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붕어빵 자주 사 먹곤 했는데 요즘 잘 안 보여서 보일 때마다 무조건 사 먹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노점 영업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했기에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요새 단속공지 안 하고 생일에는 못 하고 한 달에 내가 200만 원 넘게도 내봤어. 인근 자영업자들의 신고와 주민 민원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발달 장애인을 돕기 위해 주민협의체가 지원한 붕어빵 노점도 민원 때문에 이틀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너무 아쉬워하고 희망과 용기 그런 것을 꺾어버리는 이 때문에 광주에서도 이른바 노점 허가제를 도입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로 점용료를 받고 노점을 합법화하자는 겁니다. 기존 상인과 노점상의 상생을 위해 서울시에선 2019년 도입해 시행 중입니다. 생활보호 차원에서 정당한 소득으로 봐서 세금을 부과시킬 것인지 이에 대한 방향을 도시가 잡아야 된다고 보고. 무허가 노점 민원은 올해 광주광역시에서만 70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60% 늘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올 시즌 여자 프로농구 올스타전은 특별하게 한일전으로 진행되는데요. 올스타 투표 1위를 차지한 김단비가 베스트 5를 직접 뽑은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대결이 기대됩니다. 문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개의 공을 양손으로 능숙하게 드리블하고 원바운드 패스로 표적에 정확히 공을 넣습니다. 김단비는 일본 여자농구 올스타전에 초청 선수로 참가해 스킬 챌린지 우승으로 한국 여자농구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반대로 우리 안방에서 열렸던 박신자컵에선 마치다의 활약 속에 일본 팀이 우승해 양국 모두 갚아줄 것이 있습니다. 김단비와 마치다의 대결이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김단비는 일본에서 재활 중인 와중에도 신지영과 화상회의까지 하며 직접 선수단 명단을 꾸렸습니다. 기강 잡으려면 여기 저 언니 넣어야 되고 근데 언니가 넣으면 이거 욕할 것 같은데 야 이러면서 이거 저희 혼나고 싶지 않아요. 결국 김단비와 신지연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올렸고 지난 올스타전 MVP에 빛나는 진한과 박혜진, 강희슬로 베스트 5가 구성됐습니다. 일단 전략 진한이 리바운드 다 잡고 강슬 슛 쏘고 혜진이 슛 쏘고 신지 너 빨리빨리 치고 넘어오고 너무 완벽한데? 빨리 치고 넘어야 돼. 부상 속에서도 출전을 강행할 예정인 김단비는 팬들에게 많은 응원을 부탁했습니다. 조금 특별하게 일본 선수랑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우리나라 선수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올스타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벤트전을 넘어 양국의 자존심이 걸린 한일전이 펼쳐진 올스타전은 내일 부천체육관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절기 동지인 오늘은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금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 예산과 무주, 제주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제주 산지에는 내일까지 최대 15cm, 전북 동부에는 3에서 8cm, 그 밖의 지역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미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아서 천천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또 북쪽에서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날이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6도로 오늘보다 무려 7도나 기온이 낮겠고요. 내일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해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충남 서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에는 철원이 1도, 대구 6도, 전주는 5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서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동지인 오늘 강원도와 경기 일대 새벽부터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불면서 내일은 기온이 더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경찰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했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게 25일 공수처로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어제 저녁 SK에너지 울산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 연천군의 한 세트장에서 불이 나 건물 2동이 모두 타는 등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미국이 삼성전자에 주는 반도체 보조금을 6조 9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예비 각서보다 20% 넘게 줄었는데
다음 달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보조금 정책에 비판적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뉴스광장 2부 시작합니다. 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경찰의 비공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권한대행이 되기 이전에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그동안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조사해왔습니다. 그동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조사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는데 경찰이 한 권한대행을 비공개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대면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바뀌기 전 오랜 시간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총리가 아는 바를 경찰에 모두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조사한 국무회의 참석자는 모두 9명.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조사를 받은 참석자들은 모두 국회에서 언급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가운데 경찰이 조사하지 못한 인물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입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에 구속됐고 김영호 장관은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아 재차 출석을 통보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한 권한대행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다음 주 25일 공수처로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엔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5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습니다. 지난 18일 1차 출석 요구가 무산된 뒤 두 번째 출석 통보입니다. 이번 출석 요구서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부속실, 대통령 관저 등의 우편으로 보내졌습니다. 지난 1차 출석 요구 당시에도 우편과 인편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수치 거부 등의 사유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공조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윤 대통령이 출석에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안가로 경찰청장 등을 부른 거로 알려진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최근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박 처장이 경찰청장 등에 연락을 한 건 맞지만 접견 자리에 배석하지 않아 계엄 내용을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에 관여한 의혹이 불거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도 2015년 경호실 차장에서 퇴임한 뒤 연락한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노 전 사령관과 비상계엄 이틀 전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가진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문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과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는 방안 등 비상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당일에도 같은 햄버거 가게에서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엔 전현직 군인, 즉 또 다른 민간인도 참석했습니다. 경찰은 예비역 대령을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보도에 추재훈 기자입니다. 두 전현직 정보사령관의 회동 장소로 지목된 한 햄버거 가게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이 이곳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논의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계엄 당일에도 노 전 사령관이 이곳에서 전현직 군인과 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햄버거 가게의 CCTV 영상을 분석해 또 다른 햄버거 회동의 참석자를 4명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보사령관 등이 참석했던 첫 번째 회동과 참석자는 달랐는데 경찰은 이 회동에 참석한 김모 예비역 대령을 긴급 체포해 그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출신인 김모 예비역 대령은 조사본부 소속 김모 차장과도 자주 연락한 걸로 알려졌는데 김모 차장은 비상계엄 개입 의혹으로 3일 전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김모 예비역 대령은 정보사 불법수사단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언급한 인물입니다. 조사본부 현역 군인과 오비를 각 지원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김모 예비역 대령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네, 오늘 대부분 지역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대설특보도 확대되고 있어서 쌓이는 눈, 미끄러운 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지역 상황 다시 알아봅니다. 김영준 기자. 네, 지금은 눈 상황 어떻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춘천에는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은 새벽부터 굵어졌다 가늘어졌다를 반복하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눈발이 다시 굵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을 기해 강원도 춘천과 홍천, 철원, 화천 등 내륙과 산지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쌓인 눈의 양은 철원 기마 6.4, 화천 상서 8.3, 횡성 3.7, 춘천 2.3cm 등입니다. 현재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1에서 3cm 안팎의 강한 눈이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눈은 앞으로 오늘 낮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에 1에서 5cm가량 더 내릴 전망입니다. 새벽에 눈이 내리면서 빙판길이 생길 우려가 높아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교량과 고가도로, 터널에는 살얼음이 얼거나 미끄러울 수 있어 감속 운전하는 등 안전 운전하셔야 합니다. 강원도와 한국도로공사 등은 중앙고속도로 등 고속도로와 주요 도로 제설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어제부터 폭설에 대비해 비상 1단계를 운영하면서 제설 장비와 제설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어제 저녁 SK에너지 울산 공장에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또 경기 고양시 아파트와 연천군 세트장에도 불이 나는 등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길 가득한 공장 건물로 소방차가 물을 뿜어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SK에너지 울산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이 난 곳은 중지류 촉매를 분해하는 시설입니다. 소방당국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불이 꺼진 후에도 시설에 물을 뿌리는 안정화 작업을 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경기 연천군의 세트장에 오늘 새벽 2시쯤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해 1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당시 내부에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면적 3,300제곱미터에 이르는 건물 2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놀란 주민 6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이 난 집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집은 전소돼 소방서 추산 4,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나들목 인근에 차량 여러 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대전 남부순환고속도로 서대전 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승합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승용차가 연쇄 추돌을 일으켰다고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유럽에선 연말이면 크리스마스 마켓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데요. 독일 중동부 작센 아날트주의 한 크리스마스 마켓에 차량이 돌진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고의적인 공격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를린 조빈나 특파원입니다. 북적이는 인파 사이로 갑자기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돌진합니다. 사람들이 놀라 급히 피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주말 들뜬 분위기였던 크리스마스 마켓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현지 시각 20일 저녁 7시 40분쯤 독일 중동부 작센 아날트주의 주도 마그데부르크의 크리스마스 마켓에 차량이 돌진했습니다. 차량은 군중 사이를 최소 400m 이동한 것으로 현지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현지 MDR 방송은 경찰과 구조당국을 인용해 최소 2명이 숨지고 부상자는 70여 명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조당국은 헬기를 투입해 부상자들을 이송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량에 폭발 장치가 있는 것으로 의심돼 현장을 즉시 폐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남성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당국은 고의적 공격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에선 2016년 12월에도 크리스마스 마켓을 겨냥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베를린 도심 한복판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마켓에 트럭이 돌진해 13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용의자는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 IS의 추종자로 이탈리아에서 경찰과 총격전 끝에 사살됐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약속했던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한 달을 남기고 지급 규모를 최종 결정했는데요. 약 6조 9천억 원 규모로 처음 발표됐던 금액보다는 20% 이상 줄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64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삼성전자에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4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기로 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이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당시 성명을 통해 삼성의 투자는 자신의 미국 투자 정책의 본보기라고도 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뒤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나라와 타이완 기업 등에 약속했던 보조금 집행에 속도를 냈습니다. 결국 최종 47억 4,500만 달러, 약 6조 9천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삼성전자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현지 시각 20일 성명을 통해 삼성의 투자로 미국은 세계 5대 반도체 제조업체가 모두 진출한 유일한 국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받게 될 보조금은 처음 약속했던 액수에 비해선 26% 정도 줄었습니다. 삼성의 시설 투자 규모가 당초보다 조금 줄었고 다음 달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보조금 정책에 비판적인 상황이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That chip deal is so bad. We put up billions of dollars for rich companies to come and then borrow the money and build chip companies here, and they're not going to give us the good companies anyway. 삼성전자 보조금을 끝으로 임기 한 달을 남긴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협의를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러시아가 아침 출근 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저희 KBS 취재진이 머물던 숙소 인근에도 이 미사일이 떨어졌는데요. 이번 공격은 러시아군 사령관 암살에 대한 보복으로 파악됩니다. 키이우에서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사이 발령과 해제를 반복하던 공습경보가 아침 6시 35분에 다시 울렸습니다. 몇 차례 폭음이 이어지고 KBS 취재진이 머물던 호텔에서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공습은 지난 7월 이후 최대 규모로 이뤄졌습니다. 전쟁에 익숙해진 우크라이나 현지인 투숙객들도 급히 방공호로 대피했습니다. Are you nervous? A little bit, yeah. It was scared when under you it's explode. 약 1시간이 지나 공습경보가 해제되자 취재진은 미사일 낙하 현장을 찾았습니다. 공습의 충격이 그대로 남아있는 도로는 삼엄하게 통제된 상태였습니다. 키이우에 미사일이 떨어진 현장입니다. 아직까지 불이 붙어 있고 주변 건물은 모두 파괴됐습니다. 인근의 자동차들도 모두 유리창이 깨진 상태입니다. 미사일이 노린 목표는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 건물입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며칠 전 러시아군 화생방전 사령관 이고르 키릴로프 중장을 암살했고 미국산 에이테크스와 영국산 스톰 섀도로 러시아 남부를 공격했는데 이번 공격은 그 보복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사용한 탄도미사일은 이스칸데르 또는 북한제 KN-23으로 추정됩니다. 5발이 모두 요격됐지만 파편이 도심 곳곳에 떨어지며 가스관은 물론 호텔과 상업용 빌딩, 성당까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까지 사상자는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구조당국은 부서진 건물 속에서 추가 인명피해를 조사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다시 국내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내란 상설 특검 절차와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의결을 미루지 말라며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탄핵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양곡법 등에 대한 제의 요구권 발동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추진을 보류했던 민주당. 이번엔 압박 수위를 높이며 이른바 레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내란 속의 꼭두각시 한덕수를 규탄한다.
먼저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추천 절차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상설특검이 결정되면 한권한 대행이 지체 없이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부권 행사할 시간은 있고 특검 추천 의뢰에 도장 하나 찍으면 되는데 그게 할 시간이 없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일반 특검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서둘러 의결 공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거부권, 즉 제2요구권 행사 시한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며 선제적 탄핵 가능성까지 꺼냈습니다. 이제 시간을 최대한 끌겠다는 건데 12월 31일까지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는다. 이런 기조를 확인했고요. 그래서 선제적인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다. 상설특검 추천 의뢰, 2가지 일반 특검법 공포,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이 추천되면 곧바로 임명하라는 게 민주당이 제기한 레드라인인 셈입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한 판례 등을 분석하고 특검법 제2요구 여부 등을 계속 검토하고 고민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국정 정상화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진통 끝에 출범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계엄 진상규명 국정조사는 특위 구성부터가 쉽지 않은데요. 국회의장실은 예정된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정화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여야정 협의체 참여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 국정 안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데 공감한 겁니다.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와 국방행안부 장관 임명을 앞두고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민주당도 앞서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이르면 다음 주 국회의장과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가동될 전망입니다. 공석 장관 임명뿐 아니라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해 국회의장이 제안한 해외 의원 특사단 파견에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시작부터 난항입니다. 국회의장이 여야에 어제까지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합니다. 국민의힘은 실효성 등 회의론이 있다며 명단 제출을 미루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안규백 의원을 위원장으로 위원 11명을 확정해 제출했습니다. 국회의장실 측은 여당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다음 달 중순 국정조사 개시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비대위 체제가 된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 인선의 논의가 길어지는 모습이었는데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투톱 체제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의원들 단체 대화방 보도 등으로 논란이 일자 내부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대표 사퇴로 당 수장이 공석인 국민의힘. 잇따라 진행된 선수별 논의에서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 이른바 투톱 체제로 가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마이크도 원 마이크보다 투 마이크가 낫다. 혼자서 할 경우에 아무래도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투톱 체제가 좀 더 지금 시기에는 적절하지 않겠나라는데 공감대가 있었다는 말씀만. 경험 많은 중진 의원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5선의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모두 탄핵안 표결에 반대했고 일부 친윤 계란점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탄핵에 반대했던 인물이 과연 비대위원장으로 갔을 경우에 자칫 계엄 옹호당의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최근 잇따른 의원 단체 대화방 문자와 비공개 의총 녹취 유출 문제엔 통합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지도부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당의 불신과 분열을 촉발시키는 것은 해당 의원에게도 바람직스럽지 않고 당에게도 해악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다음 주 초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의 지명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대의 성인 남녀에게 물었더니 절반 이상은 자녀가 없어도 상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고 특히 20대 그리고 소득이 낮을수록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순아, 양순. 자식처럼 반려묘 이름을 부르는 34살 이하은 씨. 결혼 전부터 아이를 낳지 않기로 배우자와 합의한 딩크족입니다. 결혼 5년 차, 집안 곳곳에 반려묘 장난감이 즐비합니다. 휴대전화엔 남편 사진보다 반려묘 사진이 더 많습니다. 아기를 기르기에는 시간이나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부족해서 책임감 있게 기르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가입 연령대 성인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이 씨 부부처럼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응답이 52.6%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특히 여성은 63% 이상으로 남성보다 무려 20%포인트 넘게 높았습니다. 20대 청년층과 근로소득이 낮을수록 자녀를 원하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여성 저소득 20, 30대 청년 즉 도시지역 거주자일수록 결혼 및 출산에 있어서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걸로 나타나가지고 저희가 정책 수요 차이를 조금 반영해서 조금 정책을 만들 때 세심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저출산 완화 정책으로는 경제적 불안정과 주거 문제 해소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제일 많았고 출산과 양육 비용 부담 완화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응답이 약 절반이었고 하지 않는 게 낫다는 답도 약 15%에 달했습니다. 응답자들이 예상한 결혼 준비 비용도 평균 3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정부는 더 나아가서 기업이 움직이도록 직접적인 유인책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알선하고 또 지원금도 늘려주는 건데요. 기업들은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최유경 기자입니다. 2차 전지 장비를 만드는 이 중소기업에선 최근 3년 동안 약 20명이 육아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대체 인력은 거의 못 뽑았습니다. 해당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을 워낙 구하기 어려워서입니다. 개발자, 소프트웨어 분야의 그런 인재들은 많이 희소한 상태입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대체 인력으로 수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정말 불가능하다. 직원이 30여 명인 이 학교급식 납품업체는 대체 인력을 뽑고 싶어도 아예 지원자가 없다고 호소합니다. 그분들은 정규직을 선호하지 계약직을 원하지 않아서 아예 애시당초부터 이제 응시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하고요. 구직자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업은 당장 실무에 투입할 경력자를 원하는 현실 속에서 이 간극을 줄이는 것도 시급합니다. 정부가 대체 인력을 알선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채용되는 인원은 연간 3, 4천 명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도 1인당 월 최대 120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금뿐만 아니라 대체 인력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이 병행된다면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업들이 일과 육아의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로 시간제 근무 등 유연 근로제 확산을 꼽은 만큼 해당 제도를 자리 잡게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절기 동지인 오늘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이미 9cm 안팎의 많은 눈이 쌓였고요. 서울에도 2.6cm 정도의 눈이 쌓인 곳이 있습니다. 오전에는 중부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경기 일부와 강원 지역, 예산과 무주, 제주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대 15cm, 전북 동부에는 오늘 3에서 8cm, 그 밖의 지역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또 눈비가 오후에 그치고 나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날이 금세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6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해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고요. 한낮에는 철원이 1도, 서울 2도, 대구 6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받지 않으면서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판관 전원이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이 고려되고 있는지 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접수 사실을 통지하는 서류는 5일째,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내라고 요구하는 서류는 4일째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아직 미배달 상태입니다. 양측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습니다. 시간 끌기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헌재는 이런 상황을 6명의 재판관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앞서 23일까지 해당 서류들의 송달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크게 3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먼저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유치 송달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헌재가 등기 우편을 보낸 날 송달이 됐다고 보는 발송 송달입니다. 만약 이 가운데 하나를 헌재가 채택하면 문서를 놓아두거나 우편을 보낸 당일에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마지막 방법은 법원 게시판 등에 공시하는 공시 송달입니다. 헌재가 오는 23일에 공시를 한다면 2주 뒤인 내년 1월 6일이 서류 도달 시점이 됩니다. 하나만이라도 고지가 되면은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방법으로 송달을 해서 절차적인 하자를 논란을 없애려고 할 것이고, 헌재는 재판관 평의에서도 송달 문제를 논의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논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탄핵 국면 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여당이 당정 협의를 했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상반기에 예산을 몰아서 집행하자고 했고, 곧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 협상 가능성과 관련해 선제 대응도 강조했습니다. 정세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 이후 정부와 여당이 처음 마주 앉았습니다. 핵심 의제는 민생 경제 회복이었습니다. 최근에 어려움의 과정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우선 내년 예산 75%를 상반기에 몰아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융자를 올해보다 600억 원 늘려 총 3조 7,700억 원을 공급하고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면 추가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회의장과 야당이 요구해온 추경 편성은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 추경보다는 예산 조기 집행을 택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대책도 논의했습니다. 민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북미 협상 가능성에 대한 대응 구상과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방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후임 임명을 정식으로 요구했습니다. 안보와 치안 유지가 국정 회복의 첫 걸음이라는 각오로 두 장관에 대한 임명을 조속히 결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면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뿐 아니라 야당과의 소통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새 주한미군 사령관이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이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인데요. 우리 군은 차관 대행 체제에서 연합훈련 등 여러 현안을 조율해야 합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리엇 미사일 앞으로 도열한 군인들. 제이비어 브런슨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이 취임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해구산을 강조했고, 취임 전 공동경비구역을 다녀가는 등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이해가 높습니다. Through our realistic joint and combined exercises, we will ensure our forces are postured to respond to any threat. 이를 위해 양국은 평소에 군사작전을 토의하고 지휘관들도 손발을 맞춰놔야 합니다. 이달 초 한미 핵협의그룹 NCG가 처음으로 북핵 상황을 가정한 도상연습을 계획했지만 계엄 여파로 연기됐습니다. 다음 달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데 연합훈련 때 미국으로부터 오는 병력과 물자 규모 등 세부 사항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입니다.
연합 방위력이 강화되기를 원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이거 우리가 우리 돈 내면서 할 필요 있어. 규모도 축소하고 이럴 가능성도. 가늠자는 석 달 뒤 브런스 사령관이 처음으로 지휘하는 한미 연합훈련. 미국과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소통을 이끌 우리 국방부는 차관 대행 체제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경기도 어려워지고 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여느 때와는 다른 분위기의 연말인데요. 가라앉은 사회 분위기만큼이나 이웃을 향한 도움의 손길도 크게 줄었습니다.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어린아이부터 10대 청소년까지 30여 명이 살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방 한쪽에 라면 박스가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얼핏 많아 보이지만 성장기 아이들은 금방 먹어치웁니다. 밥 먹고 라면 배고프면 주말에 먹기도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많이 빨리 이렇게 줄어드는 편이죠. 교육비 부담도 큽니다. 주변 도움으로 어렵게 운영해 왔는데 올해는 연말이 됐어도 온정의 손길이 드뭅니다. 물품이라든지 후원금도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답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쪽방촌 사정도 마찬가지. 한파를 견디는데 가장 필요한 연탄 가격이 올라 한 장에 1,000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후원은 줄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줄었어요. 지금까지 베델의 집이 후원 행사를 했을 때 가장 이렇게 모금 액수가 적고 꽁꽁 얼어붙은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겨우 25도. 개인 기부가 줄면서 지금까지 대전의 모금액은 지난해보다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모금을 시작하자마자 비상계엄의 탄핵 정국이 이어져 올해는 100도 달성이 어려울 거라는 걱정이 큽니다. 나눔 온도가 100도를 넘어서 펄펄 끓을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도움이 절실한 겨울의 한복판. 얼어붙은 경기에 관심마저 줄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올해 겨울은 더 혹독하기만 합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기부 한파에도 전주에서는 어김없이 얼굴 없는 천사가 또 나타났습니다. 조용한 선행은 2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9시 26분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번호 대신 뜬 문구는 발신번호 표시 제한. 수화기 넘어 중년 남성은 자기소개도 없이 인근 식당 앞에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얼굴 없는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천사는 기부를 시작한 2000년 이래 처음으로 금요일에 나타났고 13년 만에 크리스마스 전에 등장했습니다. 다들 이제 지금 전화 오셨냐 그러면서 다들 놀라워하셨고 냉동 탑차 옆에다 돈을 두고 가니까 불우이웃을 위해 이제 쓰임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사는 주민센터에서 300m가량 떨어진 한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 옆에 종이 상자를 놓고 갔습니다. 혹시나 또 이 시국에 다들 어려우신데 천사가 오실까? 기대 반, 의심 반? 그런 기분으로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대한민국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5만 원권 1,600장을 비롯해 모두 38,850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따뜻한 한 해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짧은 편지도 함께였습니다. 2000년 이후 해마다 모인 기부금은 어느새 10억 4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동네 학생들에게 천사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금까지 7천 가구 넘는 어려운 이웃에 도움을 줬습니다. 유독 길고 춥게 느껴졌던 이번 겨울. 따뜻한 한 해 보내라는 천사의 마음이 더욱 감사히 느껴집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소비 심리도 빨리 좀 살아나줘야 할 텐데요. 지금 유통가는 연말 대목이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업계는 크리스마스부터 내년 초반까지 매출 상승 동력 만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란 기자입니다. 아예 쇼핑하러 나오지 않을 정도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진 않을까 유통업체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연말 분위기가 난다 느끼도록 다양한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의 케이크부터 눈사람 형태로 만든 과자까지
소비자들 발길을 잡을 디저트 맛집의 대표 상품들을 식품관 입구로 전진 배치했습니다. 조금 고민했는데 보다 보니까 좀 사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고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바로 코앞으로 다가와가지고 이때 아니면 이런 거 못 사니까. 지갑을 여는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크기는 줄이고 가격은 내렸습니다. 적은 금액으로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많이 낼 수 있고 작은 케이크로도 모두가 화기애애하게 나눠 먹을 수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기획을 많이 했고 경기가 안 좋아도 필요한 건 사야 하지 않느냐며 대형마트들은 강점인 신선식품 등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올해는 집에서 연말연시를 보내는 고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연말 모임 먹거리 위주로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알뜰하게 집에서 파티를 즐길 수 있도록 간편 조리식과 주류는 큰 폭으로 할인하고 있는데 매출도 늘었습니다. 집에서 좀 시간 많이 보내고 음식 같은 것도 집에서 해먹는 세일 같은 거 하면은 더 구매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유통업계로서도 크리스마스가 연말 연시 매출을 좌우하는 대목인 만큼 소비 심리 불씨를 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집집마다 트리 장식 한창 하고 계실 텐데 혹시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직구했다면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기준치를 215배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조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다리를 타고 있는 산타클로스 모양의 왕구입니다. 성탄절 트리에 거는 이 장식용품은 중국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됐습니다. 성분을 검사해보니 국내 기준치의 215배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습니다. 이 유해물질과 접촉하면 눈과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납성분도 기준치의 11배를 초과했습니다. 생식 기능에 해를 끼치고 암 위험도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가 납에 노출된 경우에는 신체 성장이나 뇌 기능 발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알리와 테무, 쉬인에서 판매 중인 크리스마스용 어린이 왕구 15종을 검사해봤더니 6종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장난감 블록의 경우 끝부분이 날카로워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기준 알리의 국내 이용자는 960여만 명, 테무도 730여만 명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해외 직구 플랫폼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한 달에 2차례 실시해 홈페이지 등의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은혜입니다.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문 여성이 오히려 남성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려 60년 전에 벌어진 일인데요. 오랜 기다림 끝에 대법원의 결정으로 재심이 가능해졌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4년 경남 김해에 살던 당시 18살 최말자 씨는 같은 동네 20대 청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습니다. 최 씨는 성폭행을 시도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저항했는데 해당 남성의 혀 일부가 잘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보다 남성에게 중상해를 입힌 최 씨의 죄가 더 무겁게 받아들여져 최 씨는 6개월간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최 씨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성폭행 시도 남성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은폐된 성폭력을 고발하는 이른바 미투 운동이 시작된 이후 최 씨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2021년 1심과 2심은 모두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3년 동안의 심리 끝에 사건을 부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 구금에 대한 최 씨의 일관된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면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한 겁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최 씨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으면 재심 청구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재심이 진행되면 최 씨의 60년 전 행동이 정당방위로 무죄를 받을지 아니면 중상해죄로 인정될지 다시 다투게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올 시즌 여자 프로농구 올스타전은 특별하게 한일전으로 진행되는데요. 올스타 투표 1위를 차지한 김단비가 직접 뽑은 베스트 5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대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개의 공을 양손으로 능숙하게 드리블하고
원바운드 패스로 표적에 정확히 공을 넣습니다. 김단비는 일본 여자농구 올스타전에 초청 선수로 참가해 스킬 챌린지 우승으로 한국 여자농구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반대로 우리 안방에서 열렸던 박신자컵에선 마치다의 활약 속에 일본 팀이 우승해 양국 모두 갚아줄 것이 있습니다. 김단비와 마치다의 대결이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김단비는 일본에서 재활 중인 와중에도 신지영과 화상회의까지 하며 직접 선수단 명단을 꾸렸습니다. 기강 잡으려면 여기 정우 언니 넣어야 되고, 근데 언니가 넣으면 이거 욕할 것 같은데. 야, 이러면서 이거. 저희 혼나고 싶지 않아요. 결국 김단비와 신지연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올렸고 지난 올스타전 MVP에 빛나는 진한과 박혜진, 강희슬로 베스트 5가 구성됐습니다. 일단 전략 진한이 리바운드 다 잡고 강슬 슛 쏘고 혜진이 슛 쏘고 신지 너 빨리빨리 치고 넘어오고 너무 완벽한데? 빨리 치고 넘어야 돼. 부상 속에서도 출전을 강행할 예정인 김단비는 팬들에게 많은 응원을 부탁했습니다. 조금 특별하게 일본 선수랑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우리나라 선수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올스타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벤트전을 넘어 양국의 자존심이 걸린 한일전이 펼쳐진 올스타전은 내일 부천체육관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문혁입니다. 흥국생명의 독주가 이어지던 여자 프로배구 판도를 이 선수가 다시 뒤흔들고 있는데요.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한 인도네시아 특급 메가입니다. 한층 더 강해진 모습으로 정관장의 무서운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박선우 기자입니다. 메가가 김연경의 공격을 가로막은 뒤 포효하며 고이직 감독과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블로킹 걸립니다. 메가의 블로킹. 메가의 조국에선 CNN 인도네시아가 배구 여제를 분노하게 한 몬스터 블록이라 전할 정도로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부키리치가 아웃사이드 히터로 자리를 옮기면서 수비 부담을 던 메가는 지난 시즌에 폭발력을 되찾았습니다. 상대팀의 집중 분석에도 김연경에 이어 공격 종합 2위를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은 끊임없는 노력에 있었습니다. Sama teman-teman juga banyak belajar juga sih dari tahun lalu. Terus aku juga sering lihat video tahun lalu. Terus aku bandingin sama tahun ini, ya belajar intinya. 정관장의 5연승 무서운 상승세를 이끈 메가는 한국 진출 이후 품어온 우승의 꿈을 향해 서서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Nggak harus langsung di atas, tapi kita harus melewati tangga yang ada di depan kayak gitu aja sih. Jadi aku harap kita bisa melaju lebih tinggi.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 보니 메가가 구사할 수 있는 단어도 점점 늘어납니다. 조금, 메가랑, 언니랑, 같이. 인도네시아 언론의 일거수일투족이 보도될 만큼 슈퍼스타로 떠오른 메가. 이른바 K배구의 중심에 선 만큼 코트를 강타하는 시원한 스파이크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상상치도 못한 눈을 한 번 겪고 난 뒤 이제는 눈 내리는 게 무서울 지경입니다. 지금도 눈 때문에 이렇게 온 세상이 하얀데요. 오후에는 눈이 잦아든다고 하지만 지금은 경기와 강원 일부에는 대설주의보까지 내려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날에는 꼭 평소보다 속도를 반절 이상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빠른 속도로 내리다 보니 제설 작업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노면 상황 좋지 못합니다. 이런 날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차간거리 유지와 감속 운전 당부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려올 때는 미끄럼 사고 가능성 많이 높으니까 감속 운전과 더불어 또한 터널이나 교량 지나실 때도 더욱더 주의 운전이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이제 정체가 시작된 곳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목천부터 옥산까지 11km 정체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You don't see what I see. It's clear to me now. I catch my breath from what you just said, held deep inside.
이 시각 장수에는 한방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절기 동지인 오늘 전국 곳곳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 산지에는 9cm 안팎의 많은 눈이 쌓였고요. 서울 강동구에도 2.6cm 정도의 눈이 쌓였습니다. 오후까지 곳곳에는 눈이나 비가 내릴 텐데요.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 그리고 무주와 제주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대 15cm, 전북 동부와 그 밖의 지역에는 오늘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비가 그치고 나면 찬바람이 불면서 날도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무려 7도가량 기온이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해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기온은 철원과 춘천, 영하의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철원이 1도, 서울 2도, 전주 5도, 부산은 9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성탄절에는 눈 소식 없이 구름만 많이 낄 예정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주말 아침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